어느 시인의 죽음에 관하여. 이채린. 범죄 냄새가 난다. 저 기름기 없이 푸석푸석한 얼굴, 아무렇게나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구렛나룻이 범죄의 전형적인 냄새를 풍겨내고 있다. 그는 밤을 쪼아대는 상습 도박꾼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마약 중독자일지도. 저 꿈꾸는 듯 졸린 두 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혁명을 꿈꾸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혁명? 새벽 잠에서 얼핏 깨어난 박은 맞은편 거울 속에 뿌옇게 얼룩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다 본다. 피곤과 불면에 시달린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매일 밤의 야간 근무는 이제 망망대해를 표류하듯 암담하기만 하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던가? 사건은 조작되고 음모는 숨을 죽인다.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 허황된 꿈을 쫓아 밤이면 그들은 볼나비처럼 날아든다. 그리고 타버린다. 소문만 무성한 채, 흔적도 없이. 지난밤에는 2건의 폭력과 1건의 방화, 그리고 3건의 음주 난동이 있었다. 온 밤을 난리 북새통 치던 보호실은 차를 떠나 보낸 뒤의 아침 역사처럼 느슨한 잠에 빠져 있다. 그래도 비교적 조용한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박은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는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리고는 담배가 다 들어가는 한가로운 시간을 벌기 위해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다자기의 자판을 천천히 두드려 보았다. 톡, 탁, 톡, 탁. 다자기의 작은 소음들이 경박한 춤을 추고 있다. 나이 35, 외모, 각진 턱에 근육질형, 신체 특징, 오른쪽 뺨에 푸른 칼자국, 결혼 유무 미혼, 직업 모 경찰서 강력계 근무, 종교 없음, 전과 없음, 현실 쫓기는 중, 미래 쫓는 중, 그러나 오리무중. 이제 조간 보고를 마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온기 하나 없이 침침한 공간. 벗어던진 옷가지들이 쾌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을 것이고 형광등의 마른 눈빛만이 때이른 주인을 맞아들일 것이다. 라면으로 하루의 시작을 때우고는 또 그곳에서 잠이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서류와 조서 용지들로 어지러운 책상 위를 쓸어담듯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기증과 오한으로 몸이 휘청거린다. 아침 출근으로 바쁜 걸음들이 어깨를 스치며 맥없는 인사를 해온다. 휴일날의 정상 근무가 씁쓸하다는 표정들이다. 박 형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야근하시나 보죠? 따뜻한 성탄절을 날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내고 있는 김순경이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해준다. 그녀의 꾸밈없는 웃음과 날렵한 정장이 오늘따라 화사하다. 아직 캐럴이나 따라 부르며 거리를 배회할 20대의 풋풋함이 경직된 정복의 분위기를 돋보여 주고 있다. 박은 마주 인사하며 지나치다가 피식 웃고 말았다. 10살 차이라. 산전수전 다 겪은 그도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아직 미숙한 우범자인 것이다. 오늘 사건을 저질러 봐. 날도 날이겠다. 눈도 오시겠다. 저녁이나 같이. 박은 화장실 거울에 얼굴을 바짝 붙여놓고는 충혈된 눈을 이리저리 굴려본다.
비누를 먹지 않은 얼굴 위에서 일회용 면도기가 자꾸 헛손질을 해대고 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박은 무엇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뒤돌아보았다. 반장이었다. 그의 얼굴도 지난밤의 야근으로 초췌해 보인다. 고단한 40대를 꽉 채운 나이다. 반장은 아주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힘들여 입을 열었다. 한숨도 못 잤지? 또 사건이야. 지금 출동해야겠어. 어떡하냐? 다들 야근에다 정상 근무에다 마찬가지 형편인데 난 딸내미 얼굴 좀 아련하고 바로 뒤따라 갈 테니 먼저 수고 좀 해주라고. 빌어먹을. 가족 없는 놈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못인 날 끝에 얼굴을 베이고 말았다. 눈발이 어지럽게 날리고 있다. 거리는 화려한 치장과 밝은 캐럴성으로 한껏 들떠 있다. 한푼의 동량과 가족 없는 처지들만이 외로울 뿐.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매달려 축복을 노래한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런 날의 핏빛 살이는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다. 늘상 마주 대하는 처지이지만 매번 섬찟한 기분은 어찌할 수가 없다. 처참한 죽음을 뒤적거리며 불어 만들어내야 하는 자신의 사무적인 표정이 더욱 끔찍스러울 것이다. 박은 그 와중에서도 콧소리가 흥겨운 김순경의 웃음을 떠올린다. 박 형사님은 그 나이에 좋은 사람도 없으세요? 제가 대신해 드릴까요? 현장은 산동네의 끝자락에 붙어 있었다. 겨우 한 대 남은 낡은 봉고를 빌려 눈비탈을 낑낑거리며 기어올라온 것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차를 끌고 온 민수경이 쌓이는 눈발을 걷어차며 투덜거려댔다. 박 형사님, 저도 어젯밤 야근조에 걸려 제대로 못 잤습니다. 일 끝나고 사우나나 한바탕 치르죠. 사건이 난 곳은 동방고시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연립주택식 사기숙사 같은 곳이었다. 이 동네의 거의 모든 가구들은 산자락을 함께 끼고 있는 A대학 학생들의 자취와 하숙을 받는 것으로 고만고만한 생활들을 꾸려가고 있었다. 적지 않은 수의 지방 학생들이 철새처럼 드나드는 구역이므로 각종 폭력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곳이다. 학교 주변은 밝은 광장만큼이나 어두운 구석도 만만치 않다. 각종 윤락업소들이 기생하고 있으나 그 성격상 법망의 손길이 느슨한 곳이기도 하다. 일찌감치 달려온 듯한 관할 파출소의 순경과 방범대원들이 동네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20여 명 남짓한 사람들이 불구경을 하듯 호기심 가득한 머리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충격적인 장면을 기대하고 있는 듯했다.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최순경이 아는 체를 하며 달려왔다. 지난해까지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꽤 친분이 있는 처지였다. 신혼 재미에 아직도 깨가 쏟아지고 있는 중인지 얼굴은 마냥 싱글벙글이다. 박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고는 업무 수첩을 펼쳐들었다. 피해자 신분은 파악됐어? 이름은 K 모인데 좀 희한한 성이죠? A대학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생이래요. 나이는 32, 아직은 미혼이고 고향은 전남 광주인데 외할머니 한 분이 연초에 돌아가셨고 연고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죠. 건물은 4층으로 2, 3, 4층이 학생들의 자취방이었고 1층은 취사장과 주인 부부가 기거하는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들어선 지 몇 년 안 된 듯 했지만 날림 공사 탓으로 흉하게 입이 벌어져 있는 균열들이 조금은 음침한 기분을 던져주고 있었다. 피해자의 방은 유별나게도 1층
취사장 건너편의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이 건물이 들어설 때부터 입주하여 주인 부부와는 친숙한 처지였고 이제 갓 20대를 넘긴 학생들과는 꽤 나이차를 두고 있던 터라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올 초에 개조하여 기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소음과도 단절된 듯 외따로 위치해 있었다. 방은 대여섯 평 정도로 독신자가 생활하기에는 그리 넓지도 좁지도 않은 편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박은 양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엄청난 양의 책들에 기가 질리고 말았다. 어림잡아 1,500에서 2,000여 권 정도의 책들이 작은 열람실처럼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문 맞은편으로 창문이 간신히 뚫려 있는 곳에는 책상과 컴퓨터, 의자가 있었다. 그나마 커피포트와 찻잔, 가방과 화장품 따위들이 멋대로 널려 있는 공간은 한 사람이 다리를 쪼그리고 누워도 꽉 찰 정도로 비좁아 보였다. 피해자는 책장에 등을 기댄 채 졸고 있듯 앉아 있었다. 그의 명치 부분에는 과도 같은 것이 손잡이 부분까지 깊숙이 꽂혀 있었다. 반항은 심하지 않은 듯했고 토사물인 듯한 것과 책 3권이 피해자의 무릎 주위를 덮고 있었다. 얼굴에 술기운이 남아 있었고 왼쪽 눈 언저리가 무엇에 얻어맞은 듯 조금 부어 있었다. 칼이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출혈이 심하지 않은 탓으로 현장은 비교적 깨끗했다. 박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 구석구석을 더듬어 보았다. 겨울임에도 눅눅한 습기가 배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조명 따위들이 박의 자취방을 닮은 데가 있었다. 혼자서 시간을 구기는 자들은 누구나 한결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외로움이나 지긋지긋한 고독 따위의. 이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박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유심히 살펴보며 최순경의 등 뒤에 쭈뼛이 서 있는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이른바 칼침 한 방의 즉사였다. 죽은 K 선생을 합치면 총 20하고도 8명이죠. 따로 정한 정원은 없지요. 방이 각 층마다 8개씩 24개, 아니 이 방까지 25개인데 둘이서 함께 투숙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안 돌아오는 녀석들도 있고 친구 방에 놀러와서 말없이 무단 투숙하는 녀석들도 있고 방학 때라서 19은 집으로 내려갔고 지금 인원은 가만히 있자 8명이군요. 주인은 60을 훨씬 넘긴 나이에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인상을 주고 있었다. 최순경의 언질에 따르면 주인은 한때 이곳의 동장이었었고 인심도 넉넉하여 몇 달씩 월세가 밀린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보태주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심이나 인간성만을 신뢰하여 용의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수사의 사각지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28명이라 그들의 행적과 알리바이를 조사하려면 보통 수월치 않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남아있는 8명이 우선 문제인데 크리스마스 이브라 8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고 박은 피해자의 무릎을 덮고 있는 책들을 유심히 뒤적여 보았다. 현대 국가와 혁명, 제국주의론, 조기천의 백두산, 이른바 마르크시즘의 고전이라는 책들과 항일 빨치산의 시집이었다. 예전에는 좌경시대였지만 요즘은 누구나 한 권쯤 꽂아놓고 있는 책들이다. 혹시 이거 나와는 업종이 다른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치들이 먼저 튀어왔을 텐데. 그는 우연히 쏟아진 것인지도 모르지만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3권의 책을 옆구리에 끼고 일어섰다.
혹시 피해자의 여자 관계 같은 거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돈 문제라든지 뭐 그런 종류의. 돈은 아닐 겁니다. 아직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월세도 간신히 내는 형편이에요. 여자라면 가만히 있자. 약혼자라고 한 명 있다던데 조머식이라고 하던가. 그리고 가끔씩 놀러오는 여자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빨래도 해주고 여간 따르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박은 칼자루에 묻어있는 지문과 방바닥에 널려있는 머리카락 따위들을 채취하는 등 의례적인 작업들을 마치 습관처럼 치러냈다. 온몸이 오한에 들떠있고 콧속이 시큰거리기 시작한다. 몸살이 허락도 없이 기어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수면 탓이리라. 박은 약이라도 한 첩 지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성에가 뽀얗게 끼어있는 창문을 통해 늦은 아침의 거리를 내려다본다. 눈발이 그치고 있다. 어디선가 성당의 예배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고 있다. 크리스마스 날의 살인이라. 그는 착잡한 심정이었다. 2시간쯤이 지나서야 반장과 2명의 이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모두 하나같이 지난밤의 피곤으로 죽을 맛이라는 울상들이었다. 박은 그들에게 현장을 인수인계해주고 민수경과 함께 사우나를 찾아 산동네를 내려왔다. 치적 문제 아닐까요? 대학원 박사 과정이라면 일단 돈 문제는 아닐 겁니다. 대학원생들은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에요. 요즘은 할 일 없는 애들이 대학원 들어온다니까요. 부모한테, 여자한테 용돈 얻어쓰고 남은 돈 있으면 유학하고. 요즘은 박사 실업자들이 몇 바구니씩 넘쳐난다잖아요. 국가적 낭비예요. 냉탕에서 연신 자맥질을 하고 있던 민수경이 머리의 물기를 털며 다가왔다. 전산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늦은 나이에 전경으로 차출된 그는 자신이 대학원을 다녔다는 사실을 지독히도 혐오하고 있었다. 쓸데없이 머리만 부풀리는 지식이 역겹다는 진고이다. 그런 편견 때문이었는지 전산요원의 편한 보직을 마다하고 2년이 넘는 시간을 운전병으로 썩고 있는 것이다. 글쎄, 그럴까? 박은 온탕의 미지근한 물속에 한참을 누워있다가 사우나탕 속으로 들어갔다. 손님들이라고는 그들 둘뿐이었다. 연휴인지라 문을 연 곳이 없어 구역을 한참 맴돌다가 겨우 찾아 들어온 것이다. 박은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는 턱을 괜 채 신랄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래들을 바라다 본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느낌들이 앙금처럼 가슴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 그리고는 그 밑바닥으로부터 불현듯 죽은 자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다. 핏기 없이 푸른, 그러나 어떤 고통도 입에 악다물지 않은 채 숨을 멈춘 그 얼굴. 순한 초식동물 같은 그의 얇은 인상. 어디서 본 것일까? 어디서 시간을 함께 나눈 것일까? 그는 다리를 쭉 펴고는 자리에 누워 두 눈을 감았다. 밀렸던 잠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A대학은 전체적으로 작은 느낌을 주는 캠퍼스를 형성하고 있다. 정문에서 마지막 건물까지의 거리가 10분 남짓이니 아담하다고나 할까? 정문 밖의 상가들이 더욱 화려한 탓에 대학은 차라리 그것들에 부설된 동네 공원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방학이 깊어가고 있는 때인지라 학교는 철진한 고궁처럼 적적하기만 하다. 박은 커피라도 한 잔 호호 불겸해서 학생회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5명의 남학생들이 구석에 모여 앉아 포커를 즐기고 있었고
드문드문 자리를 채우고 있는 학생들 속에서 간간히 웃음이 섞여 나오고 있었다. 학력이라는 것이 던져주는 컴플렉스는 참으로 묘한 것이다. 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이 사회는 모순되게도 고졸자들을 소외시키고 도태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심각성은 당해보지 않는 자는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의 문을 두드렸던가. 3년째 1학년에 머물러 있으니 말단 경찰 공무원에게는 벅찬 시간들이었다. 손 교수와의 약속까지는 아직 30분쯤 여유가 있다. 박은 커피를 홀짝거리며 창밖의 풍경들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성탄절을 장식해 주었던 눈들이 도로 양편으로 곱게 개어져 있고 플라타너스의 마른 잎사귀들이 할 일 없이 눈뭉치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바람이 쓸쓸하게 배회하고 있다. 사건은 예감했듯이 미궁 속으로 슬며시 몸을 빼고 있다. 여느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단서의 단자도 잡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느낌이라는 것도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숙소에 머물러 있는 8명의 학생들과 주인 부부의 알리바이는 아직까지 신빙성이 있는 편이고 2명의 이 형사들이 피해자의 연고지와 나머지 19명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출장 중이었지만 그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머리카락 한 올, 짐은 한 점 없다.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그리고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분명 가까운 곳에서 박의 우스꽝스러운 몰골을 비웃고 있겠지만 사건 이튿날 박은 약혼녀라는 여자를 찾아갔다. 종로부근의 약국에서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아프다는 이유로 결근 중이었다. 1시간여를 헤매고 또 1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그녀의 집 부근 커피숍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런 경우마다 용의자들의 집으로 쳐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유약스러움에 또 한 번 화가 치밀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사건을 우회하고만 있는 것이다. 여자는 미인이었으나 화장기 없이 소탈해 보였다. 얼굴이 조금 부어오른 듯했고 28의 나이가 눈가의 기미로 확연히 드러나 있었다. 약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는 시선을 창밖에 고정시킨 채 입을 열었다. 여자와의 대화는 더욱이 이런 경우의 자리는 껄끄럽기만 한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6년 동안 교제해 왔으니 약혼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이 결혼 정년기를 지나신 것 같은데 왜 아직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박은 이 말을 간신히 뱉어냈다. 자신의 처지가 더욱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아버지는 군 장성 출신이시고 큰오빠가 현역 중령이에요. 워낙 완고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앞날을 알 수 없는 실업자에게, 그것도 피부치 하나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딸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였지요. 더욱이 글쟁이 같은 고리타분한 짓거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저 역시 그런 편견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글쟁이요? 박은 수첩에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기호들을 끄적거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예,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별로 알려진 이름은 아니었지만. 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여자의 눈시울에 물기 같은 것이 고여들고 있었다. 시인이라. 박은 수첩에 시인이라는 글자를 굵게 덧칠하면서 이야기가 좀 낭만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였다. 그에게 시인이란 막연한 용어인 것이다. 의례적인 질문입니다만 K가 살해당하던 시간에는 어디서 무얼 하셨는지를.
예, 그날 저희 가족의 모임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저녁 8시쯤 저희 집으로 갔었죠. 결국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저희 집 남자들은 그 사람만 보면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실랑이가 있었죠. 1시간쯤 걸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대들었고 큰오빠가 몇 대쯤 때렸을 거예요. 둘이 쫓겨나서는 요길 건너 보이는 호프집에서 자정까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기숙사까지 걸어가서 헤어졌어요. 그 사람은 거의 인사불성 상태였어요. 못 들어간다고 우격 다짐하는 걸 간신히 떼어놓고 돌아왔어요. 그때가 1시 30분쯤 되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일이. 여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박은 잔뜩 어색한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담배를 빼어 물었다. 여자가 울기 시작하면 그날의 수사는 마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자고 했던 것인데 박은 주위 사람들의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외면하며 길 건너 호프집을 바라다 보았다. 12시까지 그녀의 알리바이는 확인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와 함께했다는 시간 속의 행적들은 묘연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야기로 미루어 경황이 없던 상황이었을 텐데 시간을 정확히 기억해내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미심쩍었다. 눈물이 여자의 목이라면, 아니 이런 경우에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 여자는 오히려 차분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자꾸 시계를 훔쳐보고 있었다. 마치 버릇처럼. 그는 여자에게 몇 가지를 더 물어본 뒤 자리에서 일어나 그 길로 서울 변두리 부대의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녀의 큰오빠를 만났다. 40을 조금 넘겼을 사내의 첫 인상은 빈틈없는 군인의 그것이었다. 사무적이었고 아주 불쾌하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대화, 아니 수사는 처참했다. 군인과 경찰 용무로 본다면 박에게 승산이 있었지만 그는 계급에서 밀리고 있었다. 불쾌한 것은 오히려 박이었다. 그는 부대를 빠져나와 그 부근의 극장에서 석간 보고까지의 2시간 남짓 시간을 구기고 있었다. 영화를 즐기는 편이기도 하지만 사건이 영 안 풀리는 날에는 극장에 처박혀 어지러운 머리를 정리하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때로는 영화 속에서 기발한 단서를 끄집어냈던 적도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영화는 형편없었다. 무딘 상상력마저 억제시키는 국산 멜로물이었고 씬마다 남용하는 눈물에는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몸살이 온몸을 쑤셔대고 있었고 콧물까지 염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전화로 하루 일과를 대충 보고한 뒤 어스름 저녁이 밀려올 때쯤에서야 자취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라면을 씹어먹는 것으로 저녁을 때우고는 이불 속에 파묻혔다. 그러나 영 잠이 오지를 않았다. 이상스럽게도 죽은 자의 인상이 그의 갸름한 얼굴이 부산한 생각들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죽은 자가 말하려 하는 것일까? 몸살과 홀령에 시달리며 밤새 신음을 토해내다가 새벽에서야 간신히 잠이 들 수 있었다. 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만이 쓸쓸하게 배어하고 있는 교정을 가로질렀다. 어디선가 풍물패의 기운찬 장단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손 교수의 연구실로 가기 위해서는 20여 개의 계단을 밟아 오른 뒤 길고 어두운 복도를 통과해야 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연구실은 좁고 어두웠다.
파이프 담배의 감미로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책들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는 등을 돌린 채 원고 같은 것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 교수는 TV를 통해 낯이 익은 사람이다. 각종 대담 프로에 단골로 출연하고 있어서인지 교수라기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상이 강하였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운동에 빠져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대학원에 들어온 이후로는 무척 열심히였죠. 실천의 부분을 학문에 적용시켜 보려는 자세가 참 진지했어요. 그런데 뭐랄까 선천적인 반항심이 너무 강했어요. 예를 들자면 박사학위 논문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 과 선생님들의 반대가 심하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고집을 부려서 문제가 있었죠. 친일문학에 관련된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때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만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썼는지 지도교수인 저로서도 납득하기가 힘들었지요. 교수는 시종 밝은 웃음을 잃지 않은 채 수사에 임해주었다. 그러나 명사의 숙련된 대화법이 더욱 건조했다. 지도교수로서 제자를 향한 애정이 없었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듯했다. 녹차는 중국산 녹차에 비할 만한 것이 없다는 문화적인 이야기들로 껄끄러운 자리를 모면하고 있었다. 박은 녹차에서 파이프 담배로 건너뛰는 그의 문화 강론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녹차 향기가 참 좋았다는 인사를 던지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학을 빠져나오면서 박은 무엇인가를 정처 없이 쫓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마치 죽은 자와 함께 걷고 있는 기분이다. 처음에는 사무적인 수사였다. 동년배의 나이에 박사 과정이라는 신분상의 차이가 묘한 열등감을 자극하였었다. 대학을 나왔고 시를 썼다는 배경들이 더욱 낯설었으므로 죽은 자에 대한 동정심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외로웠다. 그는 어디서든지 겉돌고 있었다. 무엇인가 뜨거운 분노를 안고 있는 듯했다. 역설적으로 고통 없이 숨을 멈춘 얼굴 표정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쫓다가 사라진 것일까? 박은 마른 기침을 연신 뱉어내며 뒤돌아 보았다. 짧은 그림자가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 것일까? 지하 주점은 어두웠다. 낮고 습기 짠 천장, 작은 불빛을 끌어안고 있는 형광등은 수명을 다했는지 양쪽 끝에 검은 테를 둘러낀 채 파르르 떨고 있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 모든 사물들이 시간을 뒤로 넘긴 빛바랜 달력처럼 우두커니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주를 준비하고 있는 중년 부부. 어깨를 웅크린 자세로 술잔을 마주하고 있는 술객 너댓 명. 삐그덕거리는 의자의 소음과 도마질 소리만이 지하실의 침묵을 잘게 썰어주고 있었다. 박 형사님이시죠? 제가 바로 누구예요? 구석자리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여학생이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에게 먼저 아는 체를 해왔다. 불빛에 드러난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이 당차 보였다. 소주 한 병이 거의 비어져 있었다. 제 이름은 김모고요. 고향 전남 화순, 직업 에이디아 국문과 4학년 재학 중, 전과 90년 집시법으로 집행유예 1년 6개월, 남자 관계 K모를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중. 이게 제 이력이에요. 후후. 제가 좀 취했죠? 전 경찰 앞에 있으면 알레르기와 이대 올리기가 심한 편이에요. 건방지고 불순하지요. 여자아이가 그에게 술잔을 돌렸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박은 술을 거부하려다가 꽉 막힌 목을 컥컥거리며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몸살이라는 핑계로 20몇 살 여자의 도전을 피하기에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았다. 여자아이는 쉽게 취해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조절하고 있는 듯했다. 무서운 20대다. 그날 밤이요. 오빠와 함께 있었어요. 저녁 내내 찾아다니다가 그 술집에서 오빠를 찾아냈죠. 오빠는 많이 취해 있었고 제가 자취방까지 바래다 줬죠. 그러니까 저에겐 알리바이가 없는 셈이네요. 그 여자가요? 나쁜 기집애.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아니, 그 술집에서 오빠도 함께 있었죠. 말다툼이 있었고 그 남자는 엉망으로 취해 오빠를 마구 두드려 팼어요. 그때 저는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 다음에는 비틀거리는 오빠 뒤를 쫓아갔죠. 그 여자요? 삼류예요.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오빠를 버린 여자예요. 오빠 혼자 병신처럼 쫓아다닌 거죠. 그 여자는 올봄에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해버렸어요. 후후, 그 남자를 등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뻔한 각색을 꾸민 거네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세요? 여자아이는 사건을 읽고 있다는 듯 단정을 내리면서 혼자 술잔을 거푸 비웠다. 박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담배를 꺼내 불었다. 그러나 불은 붙이지 않았다. 후두부가 상당히 부어오른 느낌이다. 그는 차갑게 식어있는 파전을 뒤적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 무엇엔가 골똘히 빠져있는 여자아이를 바라다 본다. 당차다기보다는 작고 쓸쓸해 보인다. 저 작은 몸 어디에서 역사를 일구어내겠다는 힘을 길러내고 있는 것일까? 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를테면 그 오빠라는 사람의 분노랄까? 아니면 삶에 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 좀 해주시겠어요? 분노요? 분노 없는 청춘이 어디 있겠어요? 아저씨에게는 그 칼자국 말고도 상처가 없나 보지요? 하긴 경찰이시니까. 죄송해요. 자꾸 말이 거칠어지네요. 오빠는 분노 덩어리였어요. 84년 4학년 때 보안법으로 제적당했고 징역 1년 산 뒤 87년에 다시 복학할 수 있었어요. 전과자는 취직이 안 된다고 돈 한 푼 없는 처지에 대학원에 들어갔대요. 운동을 계속하기에는 이미 몸과 마음이 늙어버렸죠. 조직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그가 조직을 버린 거죠. 패배자였어요. 그렇다고 대학원에 들어가면 뭐 하나요? 교수들한테 학부 때 찍힌 몸인데.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 같은 빨갱이가 아저씨들한테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오빠는 80년대 항쟁의 고전이었어요. 결국 패배자였지만 동지애를 느꼈지요. 그 동지애가 어느 날부턴가 그리움으로 비약하더군요. 나도 모르겠어요. 여자아이는 맑은 눈빛으로 빈 소주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툭 건드리면 굵은 눈물이 금방이라도 후루룩 흘러내릴 것만 같은 눈빛이었다.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장고의 낯익은 장단 같은 것이 아니면 축축 처지는 드럼의 고동소리 같은 것이 느린 목소리로 얼굴을 적셔주고 있었다. 박은 그녀의 빈 술잔에 술을 채웠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약사인 여자와 그녀의 약혼자가 이틀 동안 불려와 조서를 받았으나 치정 사건으로 막을 내리기에는 내용들이 너무 조잡했다. 반장은 그들에게 심정을 굳히는 것 같았다. 어쨌든 알리바이가 묘연했고 그날의 상황은 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심증은 있되 물증은 없었다. 반장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고 있었다. 박은 아연해하고 말았다. 또 두 사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민원이 모자라는 형편이었으므로 용의자를 묶어놓으며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이었으나 발상이 허무맹랑했다. 고발이 없는, 그것도 죽은 사람에 대한 폭력이라니. 단서. 어쨌든 단서가 필요한 것이다. 박은 새삼스럽게 죽은 자의 삶의 궤적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을 하였다. 죽은 자는 시인이었으므로 필경 많은 말들을 남겼을 것이다. 적어도 시인이라는 형용사를 이름 앞에 내걸어 놓은 이상 그는 시 속에 살다가 시처럼 죽은 것이 된다. 석간신문 사회면의 짧은 기사 속에서도 그의 죽음 앞에는 시인이라는 명함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의 죽음은 문화면으로 옮겨갔다. 몇 명의 문화부 기자들이 찾아왔다. 반장은 단순한 치정사건으로 심정을 굳힌다고 얼버무렸으나 기자들은 한술 더 떠 사건을 자살로 몰고 갔다. 그들에게 시인의 죽음은 당연히 자살이어야 했다. 단순한 치정에 의한 타살이라 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문학적 자살이라는 것이다. 문학적 자살. 그의 불우했던 시절과 운동 경력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맛보아야 했을 시리와 좌절들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그는 미화되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했습니다. 시인이 시를 쓰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곧 시인의 시적인 좌절이지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온몸으로 그리고 시적인 행위들로 저 암울했던 80년대를 살아왔습니다. 그의 일련의 시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현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인이 더 이상 시를 쓰지 못하는 상황, 시인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상황. 박은 몇 군데의 서점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의 이름으로 출간된 시집은 없었다. 시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곧 유고집이 간행될 예정이라는 답변들 뿐이었다.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백설기 같은 눈발들이 거리를 전묘화로 그려놓고 있었다. 눈은 곧 빙판이 되었고 그 위에서 아이들이 동화처럼 미끄럼을 타고 있었다. 몇 명의 사람들을 더 만났으나 얻어낸 것은 죽은 자의 신변 잡기들 뿐이었다. 그는 지독한 골초였으며 바둑이 아마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아니면 늘 술에 취해 있기가 일쑤였고 무엇에 쫓기는 듯한 인상이 강했다는, 그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었다는 등의 단편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들 뿐이었다. 여자의 약혼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취소되었다. 그에게 어떤 숨어있는 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사건이 일주일이 지나기까지 박이 얻어낸 것은 죽은 자가 남긴 몇 편의 시들 뿐이었다. 며칠 동안 시 속에 파묻혀 끙끙거려 보았지만 그는 그 시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조차 감잡을 수가 없었다. 시는 그냥 시였고 그는 일선 수사관일 뿐이었다. 해가 바뀌었고 죽은 자는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상술은 수사 이상의 조직망을 갖고 있어서 20여일 만에 유고집이 출간되었고 시집은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가고 있었다. 박은 시집 한 권을 손에 달랑든 채 다시 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다. 매일 사건은 발생하고 있었고 혼자서 매달려 있기에 그는 너무 지쳐 있었다. 이젠 사건 현장을 철수할 때가 온 것이다. 좋은 시인 한 사람을 발굴했다는, 아니 만났다는 기분만이 헐거운 시집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주인을 잃은 방은 더욱 낯설고 쓸쓸해 보였다. 시계 소리만이 저 혼자 방을 지키고 있을 뿐 사물들은 빛을 잃은 채 침묵하고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책들의 무게가 더욱 안쓰러워 보였다. 박은 들고 있던 시집을 책상 한 귀퉁이에 꽂아 넣었다. 얇은 부피의 시집이 사소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 시집을 위해서 이 많은 책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는 책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첩이었대요.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났대요. 호적에 올라있는 큰 집과는 연락도 없었나 봐요. 자신의 핏줄을 증오한다고 하더군요. 노가다, 미싱사, 선방공, 신문팔이 안 해본 게 없대요.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왔으니 출세한 거죠. 대학 때나 대학원에서나 형편은 마찬가지였어요. 후배 여자아이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이 죽은 자에게 미련을 두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둘은 흡사한 구석이 있었다. 학력과 생활의 방편만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곧 박의 이야기였다. 그 후배라는 애 말 맞다나 부모도 모르는 몸이 검정고시의 학력만으로 경찰에 몸을 담고 있으니 출세한 것이 아닌가. 박은 의자에 몸을 걸친 채 쓸쓸하게 웃어 보였다. 컴퓨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끝이라는 단어를 그 속에 입력시켜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어쨌든 이것으로 그와 나와의 만남은 끝이 아닌가. 박은 전원을 놓고는 화면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컴퓨터를 만질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민수경의 덕택이었다. 컴퓨터 2대가 할당되었으나 그것은 한글이나 찍어대는 타자기의 다름 아니었다. 몇 년도 지나면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원시인 취급받게 될 겁니다. 최소한 게임은 할 줄 알아야죠. 몇 달 동안 게임을 두드리며 컴퓨터를 익혔으나 그는 곧 실증을 느끼고 말았다. 컴퓨터는 흥미를 유발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온기를 전달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성격 탓이었다. 박은 자판기를 두드려 보았다. 박사님들은 컴퓨터에 무엇을 내장시키고 있는지가 궁금하였다. 혹시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있으면 복사를 해서 며칠 동안을 소일할 작정이었다. 반장이 눈치를 보이며 또 닥달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화면만이 허옇게 배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무것도 내장되어 있지 않았다. 혹시 그는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생각들에 쫓기며 허겁지겁 주인집의 전화기를 들었다. 허탈감과 자책감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었다. 반장의 사기그릇 깨지는 듯한 목소리가 당장이라도 소화기 속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초등수사에 초짜도 모르는 이 얼빠진. 책임지고 옷 벗어. 당장. 나야. 나 박 형사라고. 거기 민수경 있나? 있으면 빨리 바꿔줘. 응? 민이냐? 컴퓨터 재생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와봐. 급한 일이야. 여기? 죽은 K 자취방이야. 잔말 말고 디스켓 들고 빨리 튀어와. 민수경이 플로피 디스켓 한 박스를 들고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온 것은 30분쯤 지나서였다. 고장은 아닌데요? 누군가 일부러 지워버렸네요. 재생해보라고요? 안 되는데요? 패키지들까지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좀 만질 줄 아는 사람 짓이네요. 죽은 사람이 직접 날린 게 아니냐고요? 미쳤어요? 멀쩡한 집 두드려 부수는 것과 똑같은데 기껏 공들여 지은 집 허무는 사람 봤어요?
박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죽은 자가 남긴 100장의 디스켓들을 민수경의 편에 실려 보내고는 나머지 방들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는 방은 총 5개였다. 그러나 그 기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지울 수는 없는 일이다. 요즘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조작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은 무엇인가의 꼬리를 밟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그 꼬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전혀 감잡을 수가 없었다. 그 컴퓨터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 비밀과 관련된 어떤 누군가가 이 방으로 스며들어와 컴퓨터의 내용들을 지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살인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무엇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일까? 꼬리는 엉뚱한 곳에서 또 모습을 드러냈다. 민수경이 가지고 간 100여 장의 디스켓 중 4장이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건 역시 재생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단서는 그 플로피 디스켓들에 남아 있었다. 내용물을 잃어버린 디스켓 표면의 새긴 표가 사람들을 비웃듯 의젓한 모습으로 달려 있었다. 논문 1, 서론 본론, 논문 2, 본론, 논문 3, 본론, 결론, 논문 4, 참고문헌. 박은 논문의 내용과 제목을 알아보기 위해 A 대학으로 전화를 걸었다.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라 논문의 내용은 남아있는 것이 없으나 논문의 제목과 목차는 찾아볼 수 있으니 팩스로 받아보라는 대답이었다. 팩시밀리가 느리게 움직이며 몇 개의 암호 같은 문장들을 찍어냈다. 친일 문학을 통해 본 한국 현대문학의 서자적 배경, 일수화, K모를 중심으로 라는 부제가 은유의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박의 눈길에 달라붙었다. 제목 밑의 부제가 무엇인가를 시사해주는 듯하다. K라는 성씨는 남한 인구 중 총 1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좀처럼 보기 드문 성씨이다. 조선 중엽에 귀화한 여진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수하 K모는 1930년대를 풍미한 소설가였다.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 그의 글을 본 적이 있으나 그가 친일 문학을 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의 일이다. 그러나 죽은 K가 자신의 친족일 K 누구를 중심으로 친일 문학을 파헤치려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K는 자신의 핏줄을 증오한다고 하였다. 그는 말하자면 서자였다. 어머니는 그를 낳은 뒤 2년 후 행방불명이 되었고 얼굴도 모르는 부친과 큰집 식구들은 그의 나이 10살 때 브라질로 이민을 떠나버렸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난 고아나 다름없던 첩의 자식. 죽은 K와 소설가 K모. 이 두 사람의 동일한 성씨 속에는 묘한 은유가 숨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다는 말인가. 성이 같다고 해서 죽은 자가 자신의 성을 증오했다고 해서 그리하여 자신의 친족일 한 소설가의 친일성을 파헤치려 했다고 해서 그런 이유들이 사건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인가. 박은 다시 끈적끈적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은 채 매달리고 있는데 그는 허우적거리고만 있을 뿐이다. 감은 잡히지만 잘못 빠져든 것이다. 그날 하루를 프린터기 앞에서 한참을 끙끙거리던 민수경이 다음날 아침 한 아르무 분량의 컴퓨터 용지를 들고 왔다. 죽은 자가 디스켓 속에 남긴 시와 잡문들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결코 그녀는 아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을 사랑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이상이는 싫어. 마약 같은 존재야. 냄새가 나. 지성이 썩어 들어가는 음용스러운 산문들일 뿐이야. 시의 끝은 절망이다. 나는 이제 나의 시를 폐기 처분하련다. 혁명이 아니면 자살이다. 그러나 용기는 없다. 박은 타인의 일기장을 훔쳐보듯 불안한 눈길로 종이들을 더듬어 나갔다. 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절망의 기록들이었다. 굳이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말았으리라는 느낌들이 서늘하게 와닿았다. 그런 느낌들은 컴퓨터 용지의 분량이 줄어들수록 더욱 심해졌다. 그때 박의 눈빛이 불을 튀기는 섬광처럼 빛났다. 그는 낮은 신음을 토해내며 종이들을 거꾸로 뒤져나갔다. 그에게 미안할 뿐이다. 그의 조부라고 한다. 박은 2명의 이 형사들과 함께 A대학 근처를 배회하였다. 정문 앞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구속 학생들의 석방을 위한 시위였으나 전경들이 출동하지 않고 있는 소수의 깃발이 쓸쓸해 보였다. 어제 오후에 A대학과 H대학 학생들의 모 당사 점거 농성이 있었고 1시간여의 소란 끝에 모두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속에서 그 여자 후배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물과 최루탄 가스에 범벅이 되어 2명이 전경들에게 끌려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잠깐 클로즈업 되었었다. 분노요? 분노 없는 청춘이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K 모는 당구장에 있었다. 자취방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을 전전하였을 그의 행색이 초췌해 보였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K 선배를 죽이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알아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간에 과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당당했으나 눈길은 불안을 감추지 못한 채 도망치고 있었다. 박은 K모의 팔을 힘주어 잡았다. 알아봤지. 자네 말대로 자네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 모두들 취해 있었고 들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네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었지. 하지만 그중 전혀 술을 하지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더군. 그 친구 말대로라면 자네는 화장실을 다녀오기까지 40분 정도의 공백이 있었더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술집은 자네 자취방까지 걸어서 10분, 그러니까 왕복 20분. 아니, 뛰어갔다 내려왔다면 시간은 그 반밖에 걸리지 않을 거리였어. 그렇다면 증거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있으면 대보세요. 박은 들고 있던 서류 봉투 속을 뒤졌다. 침착하였지만 머뭇거리는 손동작이었다. 이것은 감일 뿐이다. 그런데 그 감이 흔들리고 있다. 용의자가 부정한다면 이것은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을 놓치면 사건은 영원히 서류로만 남겨져 캐비넷 속을 겉돌게 될 것이다. 박은 내용물이 비어있는 디스켓 4장을 K모 앞에 던져놓았다. 여기에 남아있지. 자네의 흔적이. 반응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다. K모는 2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은 울고 있는 그에게 담배를 건넸다. 잔뜩 조여놓았던 긴장이 풀려나가는 탓에 자신도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왜 그랬지?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죽인 겁니다. 울음을 멈춘 K모는 담배 연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횡설수설을 하고 있었다. K 암흑의 선배와 저는 친형제나 다름없었죠.
저희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죠. 그런데 형이 저희 할아버지에 관해 자료를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소설가였어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죠. 그런데 알고 보니 선배가 쓰고 있다는 논문이 할아버지의 친일 문학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매달렸죠.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말입니다. 설령 그가 민족 반역자였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자기 할아버지와 다름없는 사람을 폭로해서 뭘 어쩌자는 말인지 선배가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심한 거군. 머리카락과 지문조차 남기지 않았으니. 아닙니다. 머리카락과 지문이 남지 않았다는 건 제가 그날 빵모자와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연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단지 디스켓들만을 지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드의 패키지들까지 날린 건 아마 제가 너무 조급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선배가 들어오더군요.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면서 절 죽여버리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저를 죽일 기세였어요. 많이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옆에 있던 칼을 들어 그에게 내밀었죠. 그건 위협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형이 달려와 그 칼에 꽂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손을 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정말. 박은 케이모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죽여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겠다는 거였을 거야, 아마. 박은 지친 몸을 의자 속에 국에 넣은 채 책상 위를 내려다 보았다. 김순경의 청첩장이 책상 한 귀퉁이에 무심하게 던져져 있었다. 한 달 후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는 그녀의 밝은 웃음이 눈송이의 젖은 물기처럼 축축하게 남아있다. 박은 새끼손가락으로 타자기의 자판기를 천천히 두드려 보았다.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고 있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는 청첩장을 안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2명의 고등학생들이 젊은 이영사에게 취조를 받고 있다. 모, 동, 모녀,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었다. 동기는 1만 원짜리 지폐 5장이었고 현장은 참혹했다. 그들에겐 죄의식이 없었다. 조서 용지만이 파지를 날리고 있었다. 박은 우산을 펼쳐들고 거리로 나왔다. 어둠이 먹물빛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그 위를 뽀얀 분말의 눈송이들이 흰 덧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느린 걸음들이 함께 휘날리고 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은 겨울이다. 박은 약국으로 들어가 약 한 첩을 주문하고는 골목을 돌아 나와 부근의 극장으로 들어갔다. 몸살이 젖은 가래처럼 끈적끈적하게 고여있다. 너댓 명의 젊은 아이들이 난로 주변에 자리 잡고 앉아 음담패설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객석으로 들어가 맨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영화는 벌써 반 넘게 진행 중이었다. 화면에는 60년대의 비가 내리고 있었고 연기자의 동작과 성우의 목소리가 힘겹게 엇갈리고 있었다. 영화는 지루했다. 멀어지는 화면 속으로 졸음이 나른하게 밀려왔다. 그 속으로 누군가가 걸어들어와 박의 옆자리에 기대 앉았다. 박은 얼핏 고개를 돌렸다. 순한 초식동물 같은 얇은 인상이 희미한 빛 속으로 얼룩거리고 있었다. 이 사람을 언제 보았던 것일까? 언제 함께 시간을 나누어 가졌던 것일까? 큰 가방을 어깨에 짊어진 채
그 무게만큼의 삶을 힘겨워하며 극장 안을 들어서던 사내. 늘 맨 끝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홀짝거리며 취해 있던 사내.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 버리고 나면 혼자 남아 울고 있던 사내. 뭐가 그렇게도 슬픈 겁니까? 박은 혼자 소리를 중얼거리며 의자 깊숙이로 몸을 밀어넣었다. 어떤 목소리가 나레이터의 음성처럼 무겁게 울려오고 있었다. 저 모든 것들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박은 천천히 깊은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